잘 보이시죠? 강의 시작할게요. 이번 수업 시간은 디스페이지아라고 하는 저희가 삼중장애가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랑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킴이라는 게 저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싸고, 먹는 거 그 세 개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손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메모리 펑션이라던가 아니면 걷는다던가 그런 거는 어떤 악화에 대한 모tor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체가 따로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질환에 의해서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활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음식물이구나. 내가 입을 벌려야겠다. 입안에서 저희가 잘 트랜스포트를 할 수 있게 입안에서 으깨줘야 돼요. 으깨주고 그거를 한꺼번에 이게 음식물이 내려가니까 기도가 닫아줘야 되고 어퍼에소파지아 스핀터가 열려줘야 되고 흡인이 되지 않도록 그 짧은 몇백 초, 몇 밀리세컨드 안에 이게 다 전달이 된 다음에 보카폴드가 닫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피글로티스가 아래로 닫아주고 그럼 이게 다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꿀꺽하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꿀꺽 한번 지금 음료수 앞에 있으신 분은 지금 한 번씩 다 삼켜보세요. 진짜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모든 정보가 다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례가 걸린다고 그러죠. 기침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텍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운동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돼야 되는 과정이 스월로잉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피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음식물을 입에 갖고서 수저를 갖고 입에 놓고서 이거를 먹는 그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고 스월로잉은 그 앞에 단계가 아니라 오랄 볼루스가 오랄 캐비티 안에 있으면서 파링스로 트랜스포트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고 디스페이지아라고 하는 거는 이 스월로잉이 어느 단계라도 문제가 있을 때 오는 현상을 디스페이지아라고 합니다. 못 걸으면 저희 휠체어 타야 되고 보지를 못하면 그쵸? 장님이 되는 거고 글씨를 못 쓰면 그쵸? 그 기능이 다 떨어지는데 이 스월로잉의 기능이 떨어져도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스월로잉 못한다, 밥을 못 먹는다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12시 50분까지인데 제가 다 여러분도 못 나가게 여기 놔둬요. 점심을 굶겨요. 그쵸? 그래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퀴즈는 아니지만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퀴즈는 아니지만 1번 표정 뭐 먹든 안 먹든 간에 뭐 쏘쏘 2번은 아이씨 뭐 하는 건가 동현이 3번은 안 되는데 나 아침도 굶고 왔는데 어지러운데 4번은 슬퍼 밥 먹어야 되는데 5번은 해피 5번에 있는 사람 없죠. 지금 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거 아니면 한 끼만 못 먹어도 이렇게 에모셔널하게 이렇게 버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끼가 아니라 이틀, 3일, 몇 달 동안 입으로 못 먹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월로잉이 안 된다는 거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동영상하게요. 통과가 제대로 안 되고 식도 쪽으로 음식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파링스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이게 기도 아래로 내려가는 이 현상이 대부분 스월로잉 디소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쵸, 문제가 있는 거 알겠죠? 기도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게 기도로 내려갔죠. 근데 보면 옆에서 막 기침하라고 두드리고 있는데 환자는 기침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음식물이 다 저렇게 기도로 내려가는데 퀴즈는 아니지만 그냥 정맥 주사로 계속 유지를 한다. 두 번째는 연화곤란식이라고 있거든요. 연화곤란식이를 먹인다. 3번은 물만 먹인다. 4번은 굶긴다. 5번은
네소게스트릭 튜브, 콧줄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어요? NG 튜브? 들어본 사람? 몇 명 안 돼요. 저도 본과 1학년이었을 때 콧줄이 있는다는 그 자체를 몰랐었거든요. NPO는 알고 있었지만, 금식하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음식을 입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장까지 연결을 해주는 줄이 있다는 거를 학생 실습 때 나오고서 알았어요. 그리고 실습 나오기 전에 서로 콧줄 이제 꽂으면서 그 연습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럴 경우는 네소게스트릭 튜브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랄에서 파링스로 가는 그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은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스스로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네소게스트릭 튜브라고 하는 거를 꽂게 되는데, 드라마 보셨어요, 이거? 공부 여러 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당신이 잠든 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지가 1년 동안 코마 스테이트로 깨어나요. 깨어나면 이런 의학 드라마 보면 자꾸 찾게 되거든요. 얘네가 얼마나 현실성 있게 이거를 하게 되어 있나? 보면 뭐가 없어요? 콧줄이 없죠. 그러면 1년 내내 수지는 먹지 않고 약은 어떻게 들어갔을 거며, 그렇죠? 그래서 네소게스트릭 튜브로 피딩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환자들이. 그래서 재활의 목적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원인을 발견을 하고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시켜서 환자가 콧줄을 갖고 있을 때 그 콧줄을 안전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음식을 입으로 안전하게 섭취해서 일반 식사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연화 재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활의학과에서 왜 먹는 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올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과도 아니고 이비인후과도 아니고, 근데 왜 재활에서 이걸 해야 되냐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서 강의에서 들었던 보행이라든지, 그쵸? 손 사용하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못 걸으면 휠체어 타면 되고, 그쵸? 못 쓰면 다른 어시스트 툴로 요새 AI도 막 발달되고 하는데, 로봇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먹는 걸 대신 로봇이 해줄 수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으로 그 회복을 할 수 없으면 돌아올 수 없는 기능입니다. 동영상이 안 되는데, 아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할 텐데, 정의를 보면 처음에 동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카폴드, 성문 아래로 기도 아래로 음식물이 흡인이 돼서 오는 과정을 아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사일렌트 아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침 없이, 그러니까 방어 기전 없이 그게 쭉 아래로 트라케아까지 내려가는 그 현상을 사일렌트 아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잘 먹는 것 같아요. 사례가 계속 걸리고 흡인이 되어도 기침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마라톤 뛰어보거나 운동하다가 중간에 음료수 마셔봤어요? 마시면 어때요? 기침하죠. 그게 왜 그렇죠? 살에 걸려서 그런 거죠. 숨은 차는데 숨 쉬려고 계속 보카폴드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 사이에 물이 기도를 흡인해가지고 살짝 내려가니까 그때 그거를 보호하려고 커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상적인데, 기침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디스페이지아 문제가 있으면 그 기침 반사도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일런트 아스피레이션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흡인되는 환자의 25% 정도 되고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검사를 할 때까지. 그래서 겉으로 진찰로 봤을 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끼만 굶으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근데 환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먹지를 못해요. 2주 이상 먹지 못한다면 신체 안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56세 남자고, 라테랄 메듈라리 신드롬은 신경과 블록강이니까 들어보셨죠? 왈렌버그 증후군. 라테랄 메듈라리 쪽으로 임박이 와가지고 왈렌버그 증후군이 왔는데, 이때 특징적인 거는 환자가 걷고 말하고는 다 되지만 삼키는 것만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말하고 다 하는데, 먹지는 못하죠. 말하고 걷고 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네소가스트릭 튜브를 꽂아야만 했는데, 환자가 손 쓰고 다 하거든요. 걸어다니고. 근데 옆에 환자가 먹던 커피를 보고 참지 못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입으로 원샷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일렌트 아스피레이션이기 때문에 살에 흡인이 걸릴 때 몸에 기침을 안 하니까 본인은 잘 삼키는데 의사들이 자꾸 자기를 콧줄을 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환자 거를 마시고 이거 잘 넘어가는데 의사들이 왜 이거를 껴놨을까 했거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냐면 이게 아침에 찍었던 흉부 엑스레이고요. 파란색으로 보면 뭔가 헤이즈네스가 증가한 게 보이죠. 폐렴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폐렴이 박테리알 누모니아일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음식물이 흡입이 돼서 트라케 아래로 내려와서 렁으로 내려가도 누모니아가 되고 이런 폐렴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이 와서 환자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숨쉬기 어려워하고 운이 없을 때에는 중환자실로 내려가서 그 벤틸레이터를 받아야 되고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가 가장 큰 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환자가 면역력이 계속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계속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지를 못하니까 튜브를 코 안에다 꽂는다고 했죠. 그 튜브 통해서 이제 시리얼이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살은 빠져요. 살이 빠지면서 환자가 영양실조가 돼요. 영양실조가 되면서 근소실이 일어나요. 그 근소실이 일어나는 거를 sarcopenia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운동을 하면서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운동하기 전에 공복에 운동을 해보신 분 계세요? 공복에. 다이어트 효과 진짜 좋거든요. 진짜로. 공복에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을 못합니다. 근데 거의 말뉴트리션 상태에서 자꾸 재활훈련을 지속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살은 점점 빠지고 계속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는 반복이 되고 이 악순환을 타게 되면 환자가 재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인지재활도 하고 보행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활 방법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환자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가 문제되는 게 굉장히 크고 이 외에도 말뉴트리션이나 아니면 디하이드레이션, 탈수가 되면서 욕창이 생기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라는 현상이 있고 아스피레이션 누모나이티스라는 게 있어요. 누모나이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식물이 기도로 내려가서 식도로 내려가서 이제 위로 전달이 됐는데 그게 역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역류해서 그게 다시 기도로 내려가서 위산 있죠. 산의 물질이 기도로 가서 폐로 흡인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음식물이 흡인이 돼도 굉장히 위험한데 위산이 흡인이 돼서 폐로 가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섭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아스피레이션 누모나이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2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디스페이저라는 게 뭔지, 이게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지,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환자한테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였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질환들이 이런 디스페이저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뉴로제닉과 스트럭처럴한 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혹이 생겼거나 그러니까 튜머가 생겼거나 옵스트럭션이 생겼거나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오는 디스페이저를 스트럭처럴한 원인의 디스페이저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비인후과 문제이거나 아니면 소화기내과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요. 뉴로제닉 코스는 어떤 거냐면 그 부분에 다 막고 있는 뭐 메스라든지 아니면 그 종양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데도 그 근육들이 자체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뉴로제닉 코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럴로지 코스로 보면 가장 흔한 게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뇌졸중, 세레브랄 이스키미아, 인팍션, 헤모리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게 파킨슨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질환의 환자가 마스크 페이스가 오면서 리지디티스가 오고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삼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손 떠는 것처럼 혀도 떨리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뒤로 넘기지 못하는 현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게리 씨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모토뉴론 디소더, 루게리 씨병의 일환인데 그런 경우에도 생기고 중증 근무력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마스테니아 그라비스. 그 다음에 길렌바레 증후군. 그 다음에 가장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디멘시아. 치매가 와도 삼키지 못합니다. 삼키는 걸 까먹어요. 음식이 음식인 걸 몰라요. 치매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뉴로제닉 코스 오브 디스페이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아니면 인두 부위에 종양이 있어서 그 부위에 환자가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받고 나서 그 변형이 왔을 때에도 그 디스페이지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아까 전에 드렸었고요. 그래서 잘 보면 크레니얼 너브를 배우셨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시 외우라고 하면 항상 헷갈리는 9번과 10번 헷갈리고 11번과 12번이 항상 헷갈리는 크레니얼 너브가 있는데 결국에는 스월로잉도 크레니얼 너브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그래서 보면 5번, 7번, 9번, 10번 그리고 나오는 거는 5번, 7번, 10번, 12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 크레니얼 너브들이 앉아있는 브레인스템은 자체적으로 리플렉시브하게 조절이 되지만 결국 위에서 대뇌방구에서 그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뇌방구 쪽에 어떤 병변이 생길 때 환자가 이 기능을 잃어버려요. 어떤 크레니얼 너브에 있는 기능들이 대뇌 피질의 조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르티코 스파이널 트랙, 코르티코 레티큘라 트랙 여러 트랙들 배우셨나요? 아직? 배웠죠. 끔찍하죠. 근데 거기에 코르티코 불바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월렌과 관련된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슐라나 템포랄 에리어에 이제 시작을 해서 브레인스템을 거쳐서 각각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지배하는 크레니얼 뉴클리아로 가서 그 근육 쪽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그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 따라서 쬐끔만 병변이 살짝 생긴다 하더라도 마비가 일어나면서 환자가 음식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스트로크예요. 이스케믹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디스페이지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급실에 ER 인턴으로 근무하게 될 때 환자가 의식을 잃고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MRI를 찍었어요. 근데 이스키미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환자 바로 아스피린이랑 약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콧줄 끼는 겁니다. 삼킬 수 없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스키미아나 아니면 ICH 그 인트라셀룰라 헤모리지가 있을 때, 뇌출혈이 있을 때 디스페이지아가 오는 게 굉장히 빈번하고요. 그 처음에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뭘로?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로. 그러니까 분명 마비돼서 왔는데 두 번째는 그 마비가 진행이 돼서 브레인에 어떤 병변이 또 생겨서 돌아가시는 거 아닌 이상 second most common complication은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 이스키미아를 그 CVA를 당하신 그 환자분들 중에 20%는 이걸로 돌아가세요. 못 먹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먹었는데 그게 기도로 흡인이 돼서 누모니아가 돼서 폐혈증이 오셔서 인펙션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디스페이지아 스크리닝을 하고 어세스먼트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디멘시아는 좀 달라요. 아까 전에 이스케미아는 어떤 병변이 생겨서 그걸 조절하고 있는 트랙을 마비를 일으키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치매는 음식이 음식인 거를 이제 까먹습니다. 그래서 배가 벤지도 모르고요. 배가 과일인지 그 개념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개념이 잊어버리면 수저를 이제 입에 놓고서 드시라고 하잖아. 다 뱉어요. 약도 안 삼켜요. 디멘시아 환자의 특징입니다. 침 뱉고 이러는데 그거 말고 음식을 낳는데도 이게 음식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하지 못하는 단계가 말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 먹기 싫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안 먹게 되면 말뉴트리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양실조, 그 살코페니아가 오면서 환자가 이제 그 엔드 스테이지 디멘시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고연령에 굉장히 디멘시아를 진단받으신 분이 식사를 자꾸 안 하시려고 하고 입을 깨물려고 그러고 입을 안 벌려고 하는 굉장히 그 어린애들 행동이 있죠. 1살짜리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디멘시아 환자분들의 디스페이지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질환마다 조금씩 좀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게릭시병의 일종인 모토뉴런 디소더일 경우에는 이게 모토뉴런이 프로그레시브하게 퇴행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모든 사제 근육을 움직이지 못할 뿐더러 호흡근도 마비가 오고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분들 보면 그 포터블 벤틸레이터 달고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오시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불바머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스월링 머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식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들어보면 한 3개월 전서부터 걷는 게 좀 약해지고 위압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면서 밤 되면 숨이 차서 일어나면서
자꾸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걸린다 하는 뭔가 프로그레시브한 네이처를 보일 경우에는 이런 질환이 아닌지 그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임포턴트라고 했는데 몇 년 전 슬라이드라서 중요한 거는 환자가 못 삼켜요라고 왔을 때 이게 스트럭처럴 디스페이지아냐 아니면 뉴로제닉 디스페이지아냐 이거를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스트럭처럴 디스페이지아의 특징은 환자가 물을 마신다거나 죽을 먹는다거나 부드러운 거 먹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막혀 있는 거니까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목에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솔리드 디스페이지아라고 말하고 그럴 경우는 스트럭처럴인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건 다 잘 먹는데 물만 먹으면 그렇게 사례가 많이 걸린다 하면 이건 뉴로제닉 코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물인지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꾸 목에 걸리면서 자꾸 역류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에소파구스 아래로 저희가 이제 조영제를 먹이면서 가니까 스토막으로 연결이 안 돼요. 좁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고 있다는 거죠. 막고 있어서 저희가 CT를 촬영해보고 내시경을 하니까 저 윗부분에 그 캔서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트럭처럴 디스페이지아라고 하는 거고 히스토리를 잘 들어봐서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소활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물 마셨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소활량이고요. 굉장히 몇 미리세컨드 안에 일어나죠.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쵸? 여기서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잘 봐야 돼요. 그 설명을 하려면 어떤 걸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하드 팔레이트, 입천장. 두 번째가 볼루스는 음식 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3번은 혀, 4번은 소프트 팔레이트. 그러니까 하드 팔레이트가 있고 소프트 팔레이트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내려오면 에피글로티스가 있고 7번이 발레큘라, 8번이 하요이드 본, 9번이 경추거든요. 4번 경추. 그 다음에 10번이 나린잘 베스티뷴, 11번이 피리폼 사이너스, 13번이 보카폴드, 14번이 에소파구스, 15번이 트라키아인데 보여요? 안 보이려나? 보이죠? 음식물이 소프트, 하드 팔레이트를 다 통과를 해서 이 안으로 트라키아로 내려가지 않게 보카폴드랑 라린잘 베스티뷴이 닫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에소파구스까지 통과를 하려면 여기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퍼 에소파지얼 스핑터예요. 그러니까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는 아래쪽에 역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있고 여기에도 관략근이 하나가 있는데 어퍼 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이쪽 부분에 있고요. 이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 크리코파린저스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기도로 흡인이 됩니다. 안쪽으로 보면 보카폴드는 성문이고요. 음식물이 이 안으로 내려가면 아스피레이션이 되는 거고 이 뒤로 에소파구스로 가게끔 컨트랙션을 파린잘 월 컨스트릭터들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구조물들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테이징을 또 따로 말해요. 그 게이트 들어보셨죠? 스탠스 페이스, 스윙 페이스, 다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것도 다 단계가 있습니다. 오랄 페이스는 이거예요. 그 끝까지 다 가는데 혀 앞쪽에서 혀 뒤쪽으로 가려면 입술이 다물어져야 되고 그쵸?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혀가 중간으로 얘가 볼 바깥으로 음식물이 퍼지지 않게 중간에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뒤로 하드 팔레이트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줘야 되는 게 오랄 페이스거든요. 이 중에 혀에 마비가 있거나 안면 마비가 있거나 입술이 닫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뒤로 가지 않고 볼에 포켓팅돼서 남거나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파린젤 페이스고 이쪽 앞쪽에 말씀드린 오랄 페이스입니다. 오랄 페이스 다시 보면 닫고 뒤로 넘기고 여기에 관련된 과정이 이제 나눠드린 강의록에 그림이랑 같이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파린젤 페이스는
구강에서 이제 음식덩이가 왔을 때 어퍼에소파지아 스핑터를 통과해서 이제 위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을 파린지얼 페이스라고 합니다. 오랄 페이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죠.